안녕하십니까. 사람인습 중란수의 강연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근대 경제학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금 지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규모는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가 됐어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논리로 작동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자유 좋아하죠. 그 자유주의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앞에 신자가 붙어서 새 거예요. 새로운 자유주의 말 괜찮지 않아요? 영어로는 neo 새롭다 liberalism, neoliberalism이라는 말을 쓰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이 새로운 자유를 누가 최대한 향유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보통의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새로운 자유, 이 자유의 확대, 권리가 보다 많아지는 것이 아닌 거에 바로 이 단어의 함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다. 새롭게 추가해 준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갖고 있던 권리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질타의 대상이에요. 처음에 이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는 이거 괜찮은가 보다, 효율성이 강조가 되고 세상에 팍팍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시장도 넓어지니까는 주식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지탱하는 것은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있고 네오콘이라는 말 아시죠? 네오 컨저버티브, 신보수주의. 이 두 가지가 기둥이에요. 하나는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의 지구적인 주도권 헤게모니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지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번갈아 움직이기도 하고 같이 합치기도 해요. 근데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그리고 네오콘이라고 하는 군사주의 체제의 기반에 서 있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이렇게 휘젓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 빈부양극과 사회적 양극과 빈부격차의 심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의 무책임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보통의 가난한 사람들, 보통의 시민들, 그 삶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불리해질 테니까. 신자유주의, 새로운 자유는 대자본에게 점점 더 주어지는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 스미스, 칼 막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케인즈와 그리고 하이եկ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론적 대치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케인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케인즈는 어떤 사람입니까? 케인즈는 자본주의가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하고,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수지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규모가 줄어들면 실업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해고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보다 많은 사회적 현상이 되면 사회 전체가 실업 문제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에, 이럴 때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시장에 개입해 들어가서, 그래서 공공정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하이եկ은 뭐냐? 그러지 마라. 시장의 자유를 그대로 보장해라. 그럼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학자인데 이 사람의 또 선배는 뭐냐 미제스라는 사람이고 하이에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에크 밑에는 밀턴 프리드만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미즈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하이에크,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만. 이 신자유주의 이론 체계의 틀이죠. 프리드리히 미제스, 그 다음에 하이에크,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이론적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장을 만약에 공공성을 내세워서 개입하거나 또는 설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시장이 갖고 있는 원래의 창의적 동력을 죽인다. 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장을 관리하는 권력이 생겨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어떤 자본주의의 교정에 대한 이념이나 철학이나 주장을 극도로 반대하고 혐오하는 거죠. 결국엔 사회주의 될 거 아니야. 사회주의는 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케인즈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고전적인 시장 자유와 사회주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케인즈는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서 공공성을, 자본주의를 다 해체하자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동력도 지켜내면서 그리고는 시장의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그래서 자본주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해고의 문제나 실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이 치열하게 대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케인즈 승이에요. 결국은 1930년대 이후에 미국의 루즈벨트가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케인즈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거든요. 그리고는 하이에크는 빠이빠이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또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 이후의 역사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칼 폴라니의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이에크의 The Road to Serfdom, 이 노예로 가는 길, serfdom은 농노 체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처럼 시장을 관리하고 공공성을 앞세워서 뭔가 조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모두를 이러한 시장을 장악하는 권력에 의해서 노예화될 것이다. 사회주의 같은 시도는 일치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하이에크의 얘기예요. 그런데 케인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논점에 있어서는 칼 폴라니도 우리가 좀 경청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케인즈는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들어가서 교정하는 게 마땅해. 그런데 칼 폴라니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칼 폴라니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인클로즈 모먼트를 봤잖아. 근데 그거 보면은 공공성을 가진 것을 다 사유화해서 규제를 다 해체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빈부양극화가 나타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시장은 결국은 그러니까 특권 계급의 사적 소유물처럼 되고 독점을 내버려서 문제가 많다. 그런 방식의 시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시장은 공동체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공동체를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앞에 가 있고 시장이 뒤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신자유주의나 고전적인 그러한 경제학은 거꾸로예요.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시장을 위해서 희생당해도 괜찮은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 폴라니의 얘기죠. 그래서 성서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논법이죠.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성을 지켜내는 시장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에 강자들이 모든 걸 쥐락펴락하면 그래서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희생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의 시장의 질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방식의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과
그러다 보면 관료주의가 세져서 시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라고 하는 주장.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게 될까요?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쪽이에요. 최대한 금융자본의 자유를 확보해.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해야만 괜찮은 세상이 될 거야.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인즈의 이와 같은 정보 개입론이라고 하는 것, 정보 개입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시장이 상실한 활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가 고장이 났으면 이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위기가 왔어. 그래서 과잉 생산이 됐어요. 과잉 생산이 되면 아담 스미스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산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공급이 많아지니까는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지만 수요자들은 그게 반가운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수요와 공급이 맞는 지점에서 수요 공급은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파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쪽은 어떨까요? 사는 쪽은 당연히 더 싸게 사고 싶죠. 둘이 그래서 묘한 적대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쪽은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고 이쪽은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죠. 이런 긴장관계의 어떤 합치된 지점이 딱 세면 그 균형점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이런 식의 발상이죠. 그런데 과잉 생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서 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그만큼 경쟁이 세지는 것이죠.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이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안 그래도 두세 개가 있어봐야 그러면은 출혈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값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둘 다 망하는 거죠. 과잉 생산이 되다 보면 그래서 자연히 어떻게 되는가?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되니까는 실업이 생기는 것이고 실업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뭘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소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상품 생산을 해도 공장을 돌리는 쪽에서는 안심하고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물건 팔리면 그만큼 수익이 생겨서 그래서 경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쫓아냈던 사람들 해고했던 사람들 다시 불러들여서 점점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더 잘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시장을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한 게 케인즈의 얘기예요. 시장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말고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되면서 루즈벨트가 뉴딜을 통해서 해결한 방식이죠.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니까는 과잉 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 수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다 내다 파는 거죠. 근데 너도 나도 내다 팔다 보니까는 주가가 확 폭락해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킷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 전류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이 전류를 끊어버리는 서킷 브레이크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시장을 구제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이게 헐값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이 자기의 돈도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는 은행에 사람들 쫙 몰려들어서 돈 다 빼나가면 은행은 준비에 지금 다 털리고 그래서 그냥 악순환이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필요하다, 적절하게.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뉴딜은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론과 함께 이 뉴딜이 현실화된 까닭은 첫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노동자들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뉴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딜 하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가의 예산을 털어서 공공사업을 해서 그 공공사업에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노동정책이 근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뉴딜을 가리킬 때는 이것만 가리켜요. 왜냐하면 이 노동정책에는 노조를 조직하는 권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다 보장해줬고 사회보장제도가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근간으로 했을 때에 노동자를 지키는 기업에게 대규모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막 자르는 기업한테 그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규모 사업한 거 아니거든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기획하고 뭐 사업 뜨고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것은 기업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공공투자도 하고 그리고 고용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든 관계가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새 판을 까는 거죠. 그게 뉴딜이에요. 그 뉴딜의 전제는 그래서 제가 방금 예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이 루즈벨트 당시에도 루즈벨트 정부가 빨갱이라고 공격받았던 것이기도 해요. 빨갱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죠. 그러니까는 자본주의의 어떤 틀을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것은 다 그렇게 몰아버린 거죠. 뉴딜은 나중에 1935년에 이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라고 해서 이 국가의 산업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법, 노동자들 권리를 지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위헌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뭐냐 하면 미국도 뉴딜을 했지만 자본주의 위기가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다 보니까는 대자본의 활동 범위를 약간 규제하는 이 법들을 가지고 대기업, 대자본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쳐서 사법부가 대법원이 이쪽에 손을 더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뉴딜의 동력이 약화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국가의 시장 개입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시장이 대자본에 의해서 사유화되는 시스템이 계속 심화가 되게 된다면 보통의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공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장의 모습을 교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public spending이라고 하는 개념. 즉 공공투자를 하는 것. 공공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공투자를 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있는 쪽에 세금 올릴 수밖에 없죠. 그 대기업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공공성 있는 예산 확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공성 예산 확보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민간 시장에 자기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들도 흡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공공성을 가진 정책에 대해서 대자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시장이 없을까봐 그런 것이죠. 당장 생각해 보세요. 의료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의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의 성과를 거둔 것의 기본은 우리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훨씬 돈이 많죠. 하지만 미국의 보험 비싸고요. 보험, 의료, 비용 어마어마해요. 아파도 쉽게 병원 못 갑니다. 보험이 있어야만. 근데 보험도 비싸요. 그래서 오바마 이후에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긴 했지만 그것도 보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료 시스템을 공공성을 가진 걸로 강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저렴하게 제공이 되면 이쪽은 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강화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의료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흔들리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즉 시장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대치하는 것이죠. 신자유주의는 뭐냐? 당연히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집이 큰 자들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 걸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국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몸집이 큰 대자본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 그래서 그걸 해줘야 국익이야. 이런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케인즈나 뉴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대자본 자체가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걸 규제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공공성을 위한 어떤 시장에서의 행동, 그것을 투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큰 자본이 의료시장도 다 빨아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성을 가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코로나 검사 무료잖아요. 물론 국민의 세금을 낸 것이지만, 그러나 세금 냈다고 해서 다 그게 가능하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공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안 그러고 누가 반대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근데 반대하기 어려운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시장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자유 체제가 압도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미국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저도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은 정말 우리에 비해서 형편없어요. 우리의 보험, 의료보험은요, 세계 최고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병원비 어떻게 내십니까? 놀랍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케인즈의 경제학과 그리고 전통적인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케인즈는 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쪽은 아니야, 내버려둬.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교정해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대로 하자면 중간에 교정기간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엔 누가 희생당할까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이죠. 버틸 힘이 없는데, 센 쪽은 버틸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처를 빨리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 있고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 조처를 취합시다. 그랬을 때 사회적 합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는 헐떡거리고 죽겠다 그러는데 사회적 합의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자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긴급성을 요하는 또는 정책으로 밀고 갈 게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서 예를 들자면 이 시장의 정부가 공공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게 낫다. 사회적 합의를 하나 해보자. 라고 하는 사안이 가능할 수가 있지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신자유 체제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시장에서 대자본의 활동의 범위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신자유주의고 문제가 있으면 규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케인즈와 같은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고 계세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반시장주의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들이. 근데 반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이해관계를 훼손시킨다는 건데 시장에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도 있는 거예요. 소비자도 있는 것이고 노동자는 소비자가 되기도 해요. 노동자의 삶이 열악해지면 소비자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시장의 활력은 또 낮아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 그래서 소비 진정을 위한 정책은 절대로 반시장적인 게 아니라 원래의 시장의 동력을 회복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놓지 않으면 신자유 체제의 압도적인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 힘 이런 것들은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자, 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후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공황을 통해서 어떻게 충격을 줬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
동시에 오늘날의 신자유체제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의 지점을 찾아야 될 건가, 이런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